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역사돋보기의 독재자 열전 스탈린 편 3부입니다. 비록 레닌 사후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집권자가 된 스탈린이었지만 아직까지 스탈린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된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1930년대 중에서도 1937년에서 38년 집중된 스탈린의 숙청 사건을 스탈린의 대숙청이라고 한답니다. 1934년 차기 스탈린의 후계자라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스탈린의 총애를 받던 세르게이 키로프가 공산당에서 쫓겨나 불만이 많던 한 당원에게 암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키로프의 암살 사건을 기점으로 스탈린은 당내 반역자들 내지 반동 분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방했습니다. 스탈린은 키로프의 암살범을 자신의 정적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스탈린의 대표적인 정적은 그리고리 지노비예프와 레프 카메네프였습니다.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한창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차기 레닌의 후계 자리를 두고 경쟁할 때 스탈린에게 힘을 실어주며 스탈린 집권 후 고위직으로 부상한 소련의 간부들이었는데, 스탈린이 굴라크 수용소 설치 및 독재 강화 그리고 끔찍한 경제 계획을 추진해 나가 스탈린에게 불만을 품으며 스탈린의 독재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했죠. 스탈린은 키로프 암살 사건의 배후에 이 두 사람이 있다고 선언,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소련을 위기에 빠뜨리는 트로츠키주의자라면서 둘을 감옥에 보낸 뒤 1936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탈린은 과거부터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했던 원로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충성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대들, 그리고 지식인과 예술인들, 심지어 민간인들까지도 나중에는 군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가죠. 스탈린의 미친 개였던 니콜라이 예조프는 NKVD라는 소련의 비밀 경찰들을 풀어 마구잡이로 잡아들었고 모진 고문을 가한 끝에 굴라크로 보내버린 뒤 강제 노동을 시키다가 결국은 죽여버렸죠. 심지어 한때 스탈린의 절친이었던 니콜라이 부하린도 스탈린의 정적이었던 카메네프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단순히 스탈린의 정적들, 소련의 원로들, 예술계와 지식인들, 군부들만을 제거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전원 굴라크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했죠. 완벽한 공포정치였고 이렇게 1937년에서 1938년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처형당한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련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는 68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로 보고 있습니다. 굴라크 수용소로 끌려간 인원은 200만 명이었죠. 정말 미친놈이죠. 스탈린의 대숙청은 비단 소련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전 스탈린과 경쟁하다가 국외로 추방당한 트로츠키는 집필 활동에 전념하며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멕시코에 있던 시절 배반당한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스탈린을 맹렬하게 비판했는데 이후 1940년 멕시코에서 암살당했습니다. 트로츠키의 암살에 스탈린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탈린의 사주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트로츠키의 상징성 때문에 트로츠키를 스탈린이 죽이지를 못했지만 악마 같은 대숙청을 거치신 뒤 완전한 공포정치와 우상화 정책을 완료한 시점에선 이젠 트로츠키를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웃긴 건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스탈린의 개로서 대숙청을 주도했던 니콜라이 예조프도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니콜라이 예조프는 대숙청을 감행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이 권력자는 넘버2를 결코 묵인하지 않았던 스탈린은 니콜라이 예조프를 권력 핵심에서 좌천시켰고 얼마 안 있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며 자아 비판을 강요받은 뒤 모진 고문을 받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니콜라이 예조프는 죽는 순간까지 스탈린에게 토사구팽당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죠. 스탈린의 대숙청은 단지 정치범들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지도 소수민족 출신이면서 소련 내 소수민족들을 탄압했는데요. 소수민족 내 지도자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집단력이 강한 소수민족들을 강제 이주시키며 뺑뺑이를 돌렸죠. 그중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우리 고려인이었고요. 본디 소련 내 식민지 조선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즉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극동아시아 소련 경찰부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첩전으로서란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스탈린은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려고 했죠. 이 이후 외에 이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까지 행해진 경제개발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땅에 인구의 공백이 생기자 소련 내 소수민족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내 인구를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1937년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이주 통보 후 집합 명령 때까지는 고작 일주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이때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끌려갔습니다. 중앙아시아행 열차는 매우 혹독하고 열악했습니다. 연행하는 소련의 군인과 관리인들은 고려인들을 가축한에 두어 전염병이 퍼지기도 했죠.
가는 길에서만 약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차하는 역마다 그들의 실체는 열차 밖으로 던져져 오늘날까지도 그 시신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죽을 고비를 넘겨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많은 이들이 낯선 환경과 기후,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저항하던 조선인들 중 약 2,500명이 체포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죠. 소련 정부는 고려인들에게 이주 비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불이 지연되거나 약속한 금액보다도 적었죠. 강제로 끌려온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정착할 수 있는 시설조차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지화 명분으로 고려인에게 조선어 사용을 한동안 금지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인 생활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아 고려인들은 현지인들의 헛간에서 잠을 자거나 토구를 퍼서 잠자리를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타나니 고려인들은 악착같은 생존력으로 그 척박한 중앙아시아 일대에 농업을 성공시켜서 스탈린이 싸질러 놓은 대기근을 고려인들 덕에 어느 정도 회복하기도 한답니다. 1939년 8월 23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던 독일의 히틀러는 본격적인 폴란드 침공 이전에 소련과 싸우면 불리하기 때문에 소련의 스탈린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자원 확보 차원에서 결국은 소련과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소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데요. 비록 소련군이 독일군의 침공을 물리치며 독일로 반격에 나서기는 하지만 1941년 모스크바 전투에서 소련군 약 100만 명 안팎의 사상자가 나오고 1942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역시나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소련군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군부 수뇌부들이 싹 갈렸고 그 빈자리에 군 경력은 없어도 스탈린에 충성하는 장성들이 채워지는 바람에 무능한 지휘 능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희생 위로 스탈린은 독일 침공을 지시했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서부전선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이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서부전선에서 나치군 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련군에게 동부전선에 대한 더 강경한 공격을 요청했고 그만큼 소련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신 베를린 점령이라는 상징적인 공은 소련에게 주겠다며 1945년 5월 초 소련군은 마침내 베를린에 입성하며 유럽 전선을 끝냈습니다. 스탈린은 스스로 히틀러를 제거한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신성시하기도 했죠. 1945년 8월 8일 스탈린은 일본을 향해서도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했고 만주 지역으로 소련군을 집어넣어 일본의 관동군을 무장해제시키고 만주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만주 지역 장악 후 스탈린은 소련군을 한반도로 진격시켰습니다. 미국은 소련군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한 것이 소련군의 군사력 약화를 도모했던 건데 만주 내 일본의 관동군이 너무나도 손쉽게 무장해제 당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련군이 한반도로 들어오자 당황한 미국은 소련의 스탈린과 협의해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련군이 남하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38선의 시작이죠. 스탈린은 이제 소련의 적국은 미국이라 인지를 했고 서쪽인 유럽과 동쪽인 극동아시아에서 소련 팽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을 벌이던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였고 한반도에는 김일성을 체스말로 삼아 38선 위로 소련 군정을 설치했습니다. 스탈린은 서쪽 유럽으로도 공산주의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동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그리스 내 그리스 공산당을 지원하여 그리스 내전을 격화시켰습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은 앞으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실상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당장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소련의 스탈린은 그리스 공산당 지원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리스 내전 자체는 공산당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스탈린이 마냥 움츠러든 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결코 자유주의 진영과의 신경전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죠. 1947년 소련의 스탈린은 국제적 공산권 진영 국가를 하나로 규합하겠다며 소련의 외무장관이었던 몰로토프를 통해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몰로토프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하여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선 미국이 경제적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나온 게 마셜 플랜이었죠. 소련의 몰로토프 플랜에 따라 훗날 코메콘이라는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스탈린이 국제적인 공산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밀 정보기구 이른바 코민 포럼을 창설해 국제 공산당의 조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 공산당이 이 코민 포럼 창설에 참여하여 유럽에서 비밀 정보기관 역할을 했죠. 1948년에는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후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며 동유럽은 급격하게 공산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소련이 나치 독일 패망 후 독일이 약해진 틈을 타 1948년 6월 베를린을 포위해버리고 서구권 국가들에게 베를린에서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서구권은 베를린을 포기하지 않았고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11개월 만에 풀기는 했으나 소련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독일도 1949년 서독과 동독으로 이념에 따라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자유주의 진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1949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해 중국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사실상 극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자유주의 진영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데 한반도마저 호시탐탐 노리던 스탈린은 북한의 김일성을 부추겨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키죠. 스탈린과 한국 전쟁의 관계 마지막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